프롤로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투스카나 언덕에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긴 어둠을 지나 인간의 이성과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 이른바 르네상스라 불린 이 시대는 단순히 예술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자연철학, 의학과 건축, 천문학과 공학,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열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1452년 4월 15일 비키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공증인 세르피에로와 농부의 딸 카테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성을 구현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모나리자의 화가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술가이자 과학자, 사상가이자 발명가, 철학자이자 공학자였습니다. 그는 지식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학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시대적 배경부터 그의 과학적 탐구, 방대한 저술과 발명, 그리고 후대에 미친 무한한 영향력까지 따라가며 르네상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지성의 여정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1장 르네상스 이탈리아 지적 혁명의 토양.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15세기 중엽의 이탈리아는 현재 우리가 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교황령 등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저마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색깔을 뽐내며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치적으로는 불안정을 가져왔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양성과 창조성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예술가와 학자들의 집결지였습니다.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그리고 레오나르도까지 피렌체는 말 그대로 천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부활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헌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반면 밀라노는 스포르차 가문이 지배하는 군사적이고 실용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군사공학과 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레오나르도는 후에 이 도시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레오나르도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궁정 예술가로 초청했는데 이는 레오나르도가 단순한 화가에서 종합 예술가이자 과학자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유럽 전체에 불어닥친 지적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이주해 왔고 그들이 가져온 그리스 고전들은 서구 사상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창조력을 신뢰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그의 유명한 저작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관하여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토양 속에서 레오나르도는 성장했고 그의 무한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바로 이 르네상스적 사고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2장 예술가에서 과학자로 경계 없는 탐구. 레오나르도의 초기 경력은 화가로 시작되었습니다. 14세에 피렌체의 명망 높은 예술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도제로 들어간 그는 조각, 회화,
금속 세공 등 다양한 기법을 익혔습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은 단순한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라 종합적인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는 예술과 기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스승과 함께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레오나르도가 담당한 천사의 모습이 워낙 뛰어나서 베로키오가 붓을 놓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보여진 레오나르도의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머리카락이 빛에 의해 어떻게 반사되는지, 옷자락이 바람에 어떻게 날리는지, 피부의 질감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1482년 30세의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보낸 자천서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군사기계 설계자, 건축가, 조각가, 화가, 그리고 음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군사공학 분야에 대한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동식 다리, 공성 무기, 장갑차 등의 설계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학적 원리에 기반한 실용적 발명이었습니다. 그의 해부학 연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30여 구의 시신을 직접 해부하며 근육과 뼈, 신경과 혈관의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해부도는 예술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심장의 판막 구조를 정확히 그려냈고 뇌실의 모양을 밀랍을 주입해서 확인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비행에 대한 그의 관심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새의 비행을 관찰하며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고 바람의 흐름과 공기 저항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다양한 비행 장치들 오르니톱터, 헬리콥터의 원형인 공중 나사, 낙하산 은 400년 후에야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수학적 사고도 그의 탐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완벽한 비례와 조화는 수학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레오나르도에게 예술은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니라 탐구의 도구였고 과학은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예술이 둘로 나뉘기 전의 시대에 살았고 이 두 영역이 원래 하나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였고 그의 과학적 연구는 예술가의 감수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장 기록의 보고 코덱스에 담긴 지식의 우주. 레오나르도는 생전에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천 페이지의 노트와 스케치는 한 인간의 지적 우주를 담은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코덱스라 불리는 이 노트들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르네상스 지식의 백과사전이자 미래를 내다본 과학적 예언서였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기록 방식은 그 자체로 독특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울 글씨를 썼는데 이는 잉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 목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텍스트와 그림이 자유롭게 섞여 있는 그의 노트는 현대의 마인드 맵을 연상시킵니다. 한 페이지의 해부학 스케치와 기계 설계도, 수학적 계산과 철학적 성찰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의 사고가 얼마나 통합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노트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레오나르도의 사피에레 베데레 즉 보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는 눈은 몸의 창문이라고 했으며 직접적인 관찰을 모든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스콜라 철학의 권위에 의존하던 학문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또한 실패와 시행착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설계가 당시 기술의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조차도 그의 과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결과를 관찰하고 수정하는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4장 과학적 방법론 관찰과 실험의 선구자 레오나르도의 진정한 위대함은 개별적인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확립한 과학적 사고 방법에 있습니다. 그는 갈릴레오나 베이컨보다 한 세기 앞서 현대 과학의 기본 원리들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탐구 방법은 직접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험은 모든 지식의 어머니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레노스 같은 고대 권위자들의 저작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을 신뢰했습니다. 해부학 연구에서 이러한 태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갈레노스의 해부학 교과서가 돼지나 원숭이 해부에 기반한 잘못된 정보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학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면서 기존 이론의 오류를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단순한 예술가나 발명가가 아니라 과학혁명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갈릴레이가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지만 레오나르도는 이보다 100년 앞서 같은 생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5장 철학적 사고 자연의 통일성을 꿈꾼 사상가 레오나르도의 탐구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분리된 개별 현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이러한 전체론적 세계관은 그의 모든 연구와 창작 활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체를 소우주로 지구를 대우주로 보는 중세적 사고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과학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인체의 혈관과 지구의 강줄기, 뼈의 구조와 산의 형태, 근육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 법칙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그의 모든 활동 예술, 과학, 공학, 문학이 하나의 통합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모나리자를 그리는 것과 심장을 해부하는 것,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과 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 다른 경로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동시대인들과의 관계 르네상스 네트워크의 중심 레오나르도는 고립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지적 네트워크 한가운데서 활동했으며 당대 최고의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의 사상 형성과 창작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의 관계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23살 차이가 나는 두 천재는 피렌체에서 처음 만났고 피렌체 시뇨리아 궁전 벽화 작업을 두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담당한 앙기아리 전투와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모두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이 경쟁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의 스푸마토 기법과 해부학적 정확성에서 영감을 받았고 레오나르도는 미켈란젤로의 역동적 표현과 조각적 냥감에 주목했습니다. 프란체스코 멜치는 레오나르도의 말년 제자로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원고와 그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레오나르도의 유산을 보존하고 정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멜치가 없었다면 레오나르도의 방대한 노트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는 레오나르도의 말년 후원자였습니다. 1516년 64세의 레오나르도를 프랑스로 초청한 프랑스와는 그에게 클루 성 근처의 저택을 제공하고 궁정 화가 겸 기술자로 대우했습니다. 왕은 레오나르도와 예술과 과학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는 프랑스 궁정을 위한 축제 기획과 운하 설계 등에 참여했습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의 첫 번째 스승으로 그의 예술 세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은 단순한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라 조각, 금세공, 건축, 공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는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레오나르도의 사상에 깊이와 폭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보존하려 했습니다. 7장 후대에 미친 영향 지속되는 영감의 원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1519년 이후 500년 동안 끊임없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의 노트와 작품들이 재발견되면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그의 업적이 재평가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의 통합적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의 과학혁명 시기의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같은 과학자들은 직접적으로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추구한 수학적 자연 탐구의 정신은 레오나르도가 이미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 레오나르도의 노트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사학자들은 그가 근대 과학의 선구자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그의 기계 설계도들이 재조명받았습니다. 증기기관과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레오나르도의 아이디어들이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자동화 아이디어들은 대량 생산 시스템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해부도들은 19세기 의학 발전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항공학의 발달과 함께 그의 비행 연구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성공 이후 항공공학자들은 레오나르도의 비행 장치 설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헬리콥터 설계는 이고르 시코르스키의 헬리콥터 개발에 영감을 주었고 낙하산 설계는 현대 낙하산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오나르도가 현대인들에게 호기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매몰되기 쉽지만 레오나르도는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잃지 않는 것이 창조성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8장 한계와 모순 완벽하지 않은 천재. 레오나르도를 신화화하는 것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따라서 한계와 모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업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가장 명백한 한계는 미완성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 완성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최후의 만찬조차 실험적인 기법 때문에 그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앙기아리 전투 벽화는 아예 완성되지 못했고 수많은 발명품들도 설계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끊임없는
호기심이 만들어낸 역설이었습니다. 실용성의 부족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많은 발명품들이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제작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종종 재료의 한계나 제조 기술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비행기 설계에서 인간의 근력으로는 절대 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성격적 결함들도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또한 다소 신경질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들이 오히려 레오나르도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완벽한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좌절은 창조적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9장 현대적 의미 레오나르도에게서 배우는 것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연구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기후변화,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개발은 모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통합적 접근법은 이러한 현대적 도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둘째, 평생 학습의 모델이다. 그는 67세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 학습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그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학습 의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셋째, 관찰의 힘을 강조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도 직접적인 관찰과 체험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사피에레 베데레는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넷째, 예술과 과학의 조화가 현대에도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고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은 바로 레오나르도적 이상입니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 사고의 선구자였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본 그의 태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여섯째, 개인의 창조적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레오나르도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생아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에필로그 통합적 지성의 영원한 유산 2019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기념했고 수많은 전시회와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에게서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화가이자 발명가, 과학자이자 철학자, 예술가이자 공학자. 하지만 이 모든 수식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는 중세와 근세 사이의 전환기에 살면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권위에 의존하던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며 의심하고 탐구하는 근대적 정신의 선구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식을 분할하고 전문화하는 근대적 경향에 앞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론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은 통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오나르도의 융합적 사고와 통합적 지성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시에 그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너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연결해 보려 시도하고 있는가? 레오나르도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한계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창조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특정한 발명품이나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창조하려는 정신에 있습니다. 500년 전 작은 이탈리아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생아가 인류 문명사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과학, 이론과 실천,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그는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르네상스가 낳은 가장 찬란한 별이었고 인류 지성사의 영원한 등대였습니다. 그의 빛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믿음처럼 그의 정신도 시공간을 넘어 모든 탐구하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르네상스의 진정한 빛으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영원한 천재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는 현재 진행형의 스승입니다. 장애물은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모든 장애물은 결단력으로 극복된다.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는 자는 산을 옮길 수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